오늘 오전 11시 22분 문현배 헌재 소장 대행을 우리 몬 국민이 만났는데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야, 문장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 참 너무도 듣고 싶었던 네. 그 주문이 선고될 때 감동이긴 했는데 한 가지 원망스러운 건 네. 저걸 3주 전에 해줬으면 좀 더 일찍 해줬으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네. 좋았을까. 맞아요. 네. 그 정도였으면은 정말 뭐 수많은 국민들이 네. 생업을 내팽개치고 일상을 포기하면서 이 고생을 안 했어도 될 것이고 또 뭐 미국과의 뭐 관세 뭐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들도 네.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을 텐데 좀 아쉽다. 아니 그리고 예.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3주 동안에 한간에 소문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네. 4대 4라는 말도 5대 안 되는 3이다.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 5대 3 교착설까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결과를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판명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보니까 주로 절차적인 걸로 또 각하 사유를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었던 네.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실체적인 내용까지 부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절차상의 뭐 시비나 뭐 보완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개별 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실체적 쟁점으로 가니까 그런 의견조차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는 이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8대 0으로 당연히 인용되고 파면된다라고 늘 말씀은 드렸지만 또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혹시 그러니까. 헌재에 또 다른 지기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좀 꿈에 약간의 그래도 네. 걱정은 좀 있었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15글자거든요. 네. 이 15글자를 우리가 얻기까지 윤석열 취임 이후에 1059일이 걸렸고 계엄 이후로 122일이나 우리가 걸려서 겨우 그렇게 이거를 오래 걸렸습니다.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 눈물 나죠.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아까 오열했어요 오열. 아직- 저도 옆에서 세 방울 눈물 오열애로 났습니다. 바꾸면 되겠다 이런 보니까 근데 이 문영배 네. 재판관께서 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를 딱 화면을 보고 외워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정미 네. 전 재판관하고는 달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결정문이었지만 되게 또박또박하고 되게 경고하듯이 되게 그 감정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 근데 와닿았다. 아까 그 디테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 아까 그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께서 네. 네. 선고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전 맞아, 나가는 맞아. 장면에서 네. 약간 눈에 들어온 나도 봤어, 게 나도 봤어. 뭐야? 김영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더라고, 등을 좀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네. 원래는 서열대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김영두 재판관을 먼저 내보내면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장면을 제가 짧게 봤습니다.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부에서 좀 조율 역할을 좀 김영두 재판관 열심히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뭔가 나름의 그 기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장 권한 대행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좀 헌재가 조금의 팀 플레이로 좀 했다라는 전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114페이지에 네. 요 결정문입니다. 이 114페이지. 그렇죠. 네. 이거 저는 역사에 남을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아니 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 검찰 고위직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김영두 재판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죠? 거기가 그 조금 보수적일 수는 있는데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하다고 소문이 나 그렇죠. 있죠. 네. 이번 질문도 보면은 핵심만 짚어서 날카로웠죠. 침을 놓듯이 아주, 딱딱 네. 필요한 부분만 묻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 부장 시절에 들었던 평가가 어떤 좀 현안 사건이 있는데 김용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평가가 뭐냐면 김용두 판사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하. 그 이렇게까지 정도로? 아, 평가가 굉장히 좋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좀 불리할 수는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저승사자 같은 정말 판사셨네. 네. 그렇게 평가받는 거 보고 네. 좀 대단한 찬사다. 아니 연장선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할 때 법원에 나갔었는데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의 재판장이 김영두 재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은 법원이 당시에 집중심리라는 걸 하면서 거의 월수금 화목 매일 재판을 연 겁니다. 거의. 그것도 이제 오전에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나는 형태로. 근데 이게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법원에서 모든 증거를 열어놓고 양측이 변론하게 하는
실질적인 형태의 재판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헌재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변호인 측을 상대로 대리인단을 상대로 굉장히 유효한 질문들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는 이 역사적 무거운 정말 짐 같은 걸 이제 오늘로써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여기 경향TV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제 헌재가 대법원의 위상을 전 뛰어넘게 된 계기가 된 결정 같아요. 그런 용기. 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를 대표하지만은 한마디도 저는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때 그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천대엽 처장이 했지. 천대엽 처장이 네. 와가지고 뭐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총대 매가지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우리 우원식 의장님은 한 2번 정도 기자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법부는 침묵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부였는데 네. 명실상부하게 대법원보다 더 이제는 국민들의 더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네. 재판을 좀 되돌려 봐도 참 그 헌재 재판관들이 11번의 그 변론기를 열면서 참 날카롭게 질문도 했고 또 인내심도 눈에 그렇죠. 띄었습니다. 네. 다 헛소리 같은 거를 다 들어주고 다 그 인내를 들어주고. 하면서 이 승복을 지금 받아내는 네. 참 이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이 또 법조인이시니까 결정문을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헌재 판단이 늦어졌는지 결정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그 예측. 이제 저는 그 결정문 전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서로 간에 8대 0의 완벽한 판결을 만들어서 시비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이 저렇게 3주 가까이 고생을 하는데 그걸 무시해 가면서까지 8대 0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6분을 이루지 못하고 세 분이 반대를 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에 다만- 열어보자거나 예를 예, 들면 예. 네. 다만 이 세 분이 영원한 반대의 목적이었는지 절차상의 시비만 네. 시비라고 안 되겠죠.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를 했는지 또 때가 되면 나중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합의해줄 의향이었는지 이런 그 반대의 강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 분이 합의를 안 해주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늦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요. 제기였고 예. 실체에 대해서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군요. 이제 그분들도 때가 돼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차례대로 이렇게 다수 의견대로 그 의견을 합류해 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정치적인 영향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렇습니다. 곳이거든요. 네. 그 총체가 이제 오늘 이 결정문일 텐데 이진숙 파면과 관련해서도 결국 직에 복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4대 4로 나뉘었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각하 2회 또 기각 5명인데 또 뜯어보면 그 안에 김복형 기각은 또 따로 좀 떼내서 봐야 될 네. 기각이고 또 인용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케이스에 대해서는 워낙 사건이 명확한 것도 있었지만은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해서 뭐 이것도 여러 갈래로 결론이 퍼질 수도 있었는데 네. 아마 재판관들이 많은 평의와 또 서로 이런 뭐 시점 조율, 절차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 8대 0의 전원일치를 만들어낸 이 안에는 정말 헌재 재판관들의 땀과 눈물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까지도 다 들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헌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는 비판만 했죠. 저는 게시판에 매일 가가지고 난리를 쳤기 너무 때문에. 늦게 늦었잖아, 솔직히.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보관이 너무 공보 서비스를 친절하게는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위기감에 너무 상당한 무서웠죠. 좀, 예, 아니 불안을 오늘 느낄 너무 수밖에 기쁜 없었죠. 날이서 그런지 드리바가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동그라미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신인규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무한 달러님은 경향TV입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님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녀 5명을 낳으셔야 됩니다. 아. 5명 낳으면 방송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뭐 보기에는. 여기가 네. 낳는 게 아닌데 뭐. 그렇죠. 할수 예, 있습니다. 예, 저희 신부의 네. 뜻을 받들어서 제 신부가 누군지 최선을 알기 다하겠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지금.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하나하나 이제 오늘 결정문의 의미를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혹시나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국회가 최초에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헌재로 넘기는 과정에 있었던 내란죄라는 부분을 이제 뺀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 진영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측에서는 야 이거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돼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표결했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각하다. 이런 주장했는데 헌재가 이거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상관이 없다고 했고 네. 이번에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에 들어가면 자신이 없는 쪽이 윤석열 피청구인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힘도 네.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소추를 하면서 위원을 맡으면서 죄자는 빠져도 된다. 헌법 중심으로 주장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해서 인정받아놓고 이번에 와서 그걸 각하를 딴소리 한 주장했지 거죠.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태도. 그쪽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만은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저런 시비를 걸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 내란 세력들 퇴출시키는데 아무리 급했어도 내란죄, 내란행위 용어를 섞었을 필요는 없었고 지금 네. 같으면 안 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그때 급한 마음에 죄와 행위를 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비거리는 제공은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택도 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확인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선 적어도 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보충 의견이 등장한 부분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신 거고. 일사부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기 내 동일한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아. 회기가 바뀌어서 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회기가 네. 달라요. 같은 회기에 한 번 기각이 됐으면 네. 또 부결이 됐으면 또 같은 의안을 또 내서 자꾸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건데 네. 회기가 그 사이에 바뀌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에 냈기 때문에 네. 그건 일사부재의 원칙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저는 식으로, 이렇게 네. 첫 번째 보충 의견이 들릴 때부터 한국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일사부재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때부터 일사 후퇴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카오스가 와가지고 무슨 말이야 되게 힘들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어떤 보충 의견을 냈냐?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설명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네. 법관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 법관이 직접 검사하는 증거 이것만 증거로 인정할 뿐 검찰에서 했던 얘기,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 네. 이런 건 증거로 삼지 않는다라는 아, 네.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 조사 같으면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인정할 때만 네. 증거로 예외로 인정한다. 네. 이걸 이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 뭐 여러 가지 뭐 누굽니까? 저 수방사령관 그렇죠. 이런 집권층이, 네.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이진우 사령관 같은 이진우 사람. 사령관이 검찰에서 그 죄를 인정을 했다가 법정에 와가지고 부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서명 날인도 했고 변호사까지 그게 저 참여를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네. 경우는 인정해도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 다수의 의견인데 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이분들은 형사재판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런 경우는 내용을 부인했으니까 증거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런 네. 고집을 피웠던 거죠. 보충 그런 의견.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 대신 판정에 나온 증인들 하나하나한테 재판장들이 끝에 어떤 말을 물어보냐면은 혹시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 열람하고 날인했는지를 물어본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진술에 동의하느냐 이 얘기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 증거라는 게 좀 증거 능력을 막 인정해 버렸을 때는 사실상 이제 형사 재판에서 불이익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네. 결국 법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진정성님 인정이 되든지 아니 법관 앞에 와서 진술을 직접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증거 능력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이번에 보충 의견이 대립이 된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이미선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은 네. 증거 능력, 전문 증거에 대해서 이거를 완화시켜서 맞아, 그렇게 결국에는 얘기했어. 예.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복형, 조한창 이 두 분은 오히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딪히네. 둘이 지금 2대2로 갈리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요. 징계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으로 비유를 하면 그냥 진찰 받는 거예요. 가서 감기약 타오는 정도고 네. 형사 재판은 수술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어떻게 하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그래서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수술 같은 건데 지금 헌법재판은 수술이 아니고 이건 그냥 진찰받는 그렇죠. 것과 네. 같아서 사실 우리가 민사재판에서도 가처분과 본안의 증명도가 다르잖아요. 가처분에서는 소명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본안에서는 증명 엄격하게 요구하거든요. 엄격하게. 네. 분명히 이 차이가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데 오히려 김복형, 조한창 이 두 분은 두 개를 좀 거꾸로 놔가지고 더 엄격하게 하자고 하니까 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안 맞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그걸 알았는지 이번 사건 말고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또 네.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법리 다툼보다는 이분들도 다 아시는데 좀 시간 지연 차원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이걸 써놓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앞에 또 붙인 거 아닌가. 그럼 이런 그런 보충 생각이 의견을 듭니다. 썼을 때 다음번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위헌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참고 그건 정도만 하면 이제 되는 거야? 좀 참고를 해서 고치려는 노력은 할 수는 있는데 꼭 두 지켜야 분만이 그런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7대2로 그분들이 끝내 고집을 피더라도 7대2로 통과되니까 네. 그냥 큰 문제는 보충 의견은, 없는데 보너스가 존중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네. 아니 보니까 오윤혜 씨가 네. 매불쇼에서 이제 우리 문영배 소장 결정문을 길게 읽었는데 네. 그때 내용은 그냥 차치하고 주문 듣고 운 거 같고 제가 난 보니까 맞아요. 오늘 지금 우리 방송하면서 하나씩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확실하게. 계속 쭉 가다가 그러나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의 생각하면 돼. 잘못도 있다 막 우리 이런. 윤혜누님이 아까 매불쇼에서는 감성으로 들으셨고 여기서 좀 이성적으로 완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강님이 박균택 의원님 존경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인용된 것 같아요. 헌재 앞에서 너무 힘드셨죠?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 실제로 헌재에도 가기도 많이 가셨고 앞에도 갔고 안에도 가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재판할 때 심리할 때 안에 들어가긴 했고 제가 그 지난 토요일부터 4월 1일 네. 심리기 일정이 발표될 때까지 네. 제가 여기서 무박 4일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9박 4일이요? 예. 그건 뭐예요? 야.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예. 뜬 잠을 눈, 안 자고 4일 내내 뜬 눈으로 거기서 세웠다는 버텼죠. 거죠. 새벽 네. 1시, 2시, 3시, 4시 다. 예, 예. 무서우셨겠다. 그때 겁이 났던 것이 우와, 무서우셨겠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세 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을 때 설마 그럴 리는 없다라고 믿으면서도 네. 만약에 이게 가능성만으로라도 이게 정말 조금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가능성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위험에 빠졌다. 만약 윤석열 수계가 돌아왔거나 또는 4월 18일을 넘겼을 때 네. 저는 대한민국은 그냥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드락에 맞아요. 걸리죠. 맞아요. 대드락. 예. 대드락에. 정말 대한민국이 뭐 이게 절단이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네. 이런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맞아. 헌법재판관들 출퇴근할 때 이거 들고 아. 차 앞에다 대고 아이고. 그리고 또 호소문 써서 제출하고 네. 예, 역사에 아니 죄를 남기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아니 근데 이게요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 뭐 영현백 나오죠 무슨 뭐 수거업 종이박스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있었던 거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표 인사를 보십시오. 방통위에 가장 반방송 통합적인 사람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인권위에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을 보내니까 네. 혹시 헌재에도 가장 반헌법적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다. 사법부가 다 망가진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건데 맞아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런 좀 정상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지기현, 심우정 이분들은 국민들 앞에 영원히 좀 부정적인 맞아요. 이름으로 네. 인식이 되겠지만은 홍별을 줬습니다. 그 네. 덕분에 또 뭐 많은 민주 시민들이 네. 경각심을 갖고 그렇죠. 네. 더 목소리를 높이고 결집하면서 이 4월 18일을 안 넘기고 네. 4월 4일에 이런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이 괘씸하고 국민들이 뭐 용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엑스맨 같은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죠. 네. 예.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한테는 1심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예, 형사 재판에 예, 맞습니다. 공정하게 할까요? 이제 정신 이런 차리겠죠. 문제점들이 네. 계속 이제 제기되고 네.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그쵸.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오히려 더 국민들의 그 눈치를 보는 합리적인 판결을 할 아니 수도 그리고 있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양당이 이제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했는데
국민의힘이 보니까 좀 약간 키가 높아 보이는 느낌인데 의자 놓고 앉은 의자 놓고 앉은 거죠, 그죠? 의자 놓고 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커 보이려고 내가 보니까 예, 예. 그런 경쟁이 약간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원래 판넬대로 하는데 예. 좀 더 높아 보이려고 예.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앞에 가보니까 정말 그 어떤 태극기 모독부대 사람들 거칩니다. 아 그래요? 상스런 요구하고 다니고 또 제가 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면은 파란 옷 입은 놈이 왜 여기를 나타나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새벽에 네. 1인 시위하고 있으면 막 자기들도 1인 시위 하겠다고 4명이 몰려와서 4명이 따로따로 옆에 서서 아이고. 아유, 방해까지 위협을 하고 네. 뭐 공산당은 죽여도 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본인들은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겁을 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세력들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오히려 네. 어떤 손해 또 네. 지나가는 그 중립적인 시민들한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국힘이나 네. 윤석열을 더 망치는 작용을 했을 거다. 맞아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파면이 됐는데 소요 사태가 없지 않아요? 좀 맞아요. 조용해요. 네. 생각보다 확. 그들도 아는 거지 이제 끝났다는 거를.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